안녕하세요. 지역 MBC 공동기획 자치분권대학 특강 자치분권으로 꿈꾸다의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손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우리 일상 속에 녹아들 수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는데요. 자치분권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지 건국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이향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를 보니까요. 네. 우리 아이에게도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더라고요. 저는 되게 의외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아이 이야기여서 관심도 더 많이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저희 아이들에게 자치분권이 필요한 건가요? 네. 사실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혹은 동네나 아파트나 우리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사는 같은 지역 주민들한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글쎄요,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은 최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지역 의제나 지역 이슈나 혹은 저희 마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어릴 때서부터 이러한 어떤 공동체나 혹은 지역은 너무 크다라고 하면요, 우리 학교나 혹은 우리 같은 학급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간에라도 이런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다른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요, 어릴 때서부터 이런 경험이나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우리 아이에게도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정말 귀가 솔깃해지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이야기, 또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까지 들어봐야 되겠죠? 깊이 있는 강의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요, 크게 한 4가지 정도입니다. 우선 지역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역 공동체가 주민자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여러 가지 지역 공동체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는지, 그다음에 유형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가요, 지역 공동체의 필요성입니다. 왜 지역 공동체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현대 이전 혹은 근대 이전에 공동체가 없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산업화되면서 그리고 도시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전이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공동체나 혹은 지역이나 이런 것들의 개념이나 의미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산업화나 도시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사회적인 비용이 굉장히 크죠. 예를 들면 최근에는 층간소음 문제,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사실은 윗집에 누가 사는지 혹은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옆집에 누가 있는지 잘 모르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비용, 사실 층간소음은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까지 나왔던 그런 이슈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이슈들이 사실은 공동체가 굉장히 그런 개념이 흐려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두 번째가요, 저희가 안고 있는 이 시대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경제 문제도 있고요, 안전 문제, 복지 문제, 교육 문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바로 교육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공공부문에 다 맡겨놨는데 정부에서 뭔가를 해결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만족스럽게 그러한 것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지금 손을 흔드시는데요, 맞습니다. 저희 별로 만족스럽지 않죠.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요즘에 여러 다양한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들이 공적인 영역에서만 독단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부가 뭐 알아서 다 해주겠지라고 이렇게 떠넘기기에는 너무나도 난제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집단지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협업의 중요성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민관 협업 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들 있죠. 사실 민관 협업의 가장 대표적인 그 예가 바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민간에서 우리 뭐 일반 시민들이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공공부문에 이렇게 같이 의견도 제시하고 참여도 하면서 정책 결정의 질을 좋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또요. 최근에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지방 도시에서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서울 혹은 뭐 특정 지역의 경기도 지역에서만 사실은 인구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죠. 많은 지방 도시에서 지금 인구 소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아울러서 이것이 고령화 이슈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양산을 하게 되죠.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우리가 공공부문에만 맡겨둬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는 또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저성장 국면에 있습니다. 근데 지역으로 혹은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어떤 지역 경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예, 해결해야 될 문제는 굉장히 많은데 별로 가용 자원이 별로 없는 거죠. 이런 문제들, 공동체가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렇게 공동체가 중요한데 공동체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공동체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커뮤니티는 커먼하고 그 다음에 유니티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말이죠. 자, 커먼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의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유니티는 통일, 뭐 종합,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커뮤니티라고 하면 공동의 어떤 그 유대감을 가진 집합체를 우리가 커뮤니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역 공동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역 공동체는요, 그 공동의 유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요, 지역 공동체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공간, 그러니까 지역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하면서 공동의 유대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집합체를 우리가 커뮤니티, 공동체, 지역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최근에 보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은 사이버 그 커뮤니티 인터넷 동호회 공동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서는 이런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에서 지역성, 어떤 그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지역성은 다소 이제 조금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런 공동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 그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 혹은 구성 요소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요. 가장 중요한 지역 공동체에서의 그 참여자는요. 참여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합니다. 주민이 있습니다. 주민이 가장 중요한 그 참여자다라고 하고요. 사실은 공동체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머릿속 안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주체들을 상상을 하실 텐데요. 기업도 있습니다. 기업. 기업? 기업은요. 영리 활동을 하면서 요즘에 그 각 지역에 이 위치하고 있는 기업들이요. 그 지역의 어떤 문제 해결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지역 공동체에서 어떤 영리 활동을 할 때, 경제 활동을 할 때 이것들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부문에서 같이 그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로 요즘에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참여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주체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 아마 여러분들은 맨 처음에 지역 공동체 이야기했을 때 아마 정부부터 먼저 떠올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제 정부에는
지방정부도 있지만 중앙정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그동안 지역 공동체 이렇게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활성화 대책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지방정부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향후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훨씬 더 커져야 된다. 그 다음에 주민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더 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외에도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생단체라고 하는 그런 또 참여자가 있습니다. 예, 이제 자생단체라고 하면 이제 여러 이 다양한 모습을 띠는데요. 그 지역에서 그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 이슈에 참여하고 공동체를 갖다가 활성화할까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간 지원 그런 조직도 있죠. 그래서 정부하고 지역 주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참여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도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은 어떤 이 지역 이슈에 대해서 수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거나 또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또 이거 자문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에 이렇게 잘 참여하도록 이런 지원 역할을 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지역 공동체 참여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지역 주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했고요. 지역 공동체에서 주민자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주민자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주민자치가 뭘까? 예,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을 아마 다양하게 좀 하실 거예요. 근데 주민자치라고 하면요, 이것은 그 지역 이슈, 그러니까 이것이 때로는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적인, 정치적인 이슈 과정 혹은 정책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주민자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여기 지금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로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있는 편에서 지금 이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이 로고 판을 보시게 되면 이거 어떻게 묘사하시겠어요? 어떻게 묘사가 되나요? 네, 제가 그러면 정면은 아니지만 앞에서 이렇게 자치분권이라고 쓰인 로고판을 보면요. 자치분권이다라고 하는 로고가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지금 보면 주황색으로 이렇게 음영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것이요. 이 자치분권 로고판을 앞에서 봤을 때 묘사입니다. 제가 이걸 뒤에 가서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치분권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왼편부터 이렇게 로고가 나가 있는데요. 저는 거꾸로입니다. 완전히 반대죠. 예, 자치분권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읽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똑같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시각이냐 혹은 내가 어떤 측면에서 저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책 과정에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시각으로 보느냐, 우리의 측면으로 보느냐, 혹은 공무원의 시각으로 보느냐, 아니면 의회에 있는 의원들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인식하는 것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가 필요한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주민자치예요. 그러면 주민자치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주민자치는 사실은요, 이렇게 정책 결정의 어떤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결책 역시도 우리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의 질이 굉장히 우수해집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문에만 맡겨둔다, 혹은 의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국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참여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지역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한 전문가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참여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책 결정의 질이 굉장히 우수해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요. 대의 민주주의의 어떤 한계점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죠.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 정책 결정에 참여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린 별로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경제 활동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보다 더 전문가에게 맡겨두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맡겨둔 겁니다. 지방의회에 맡겨두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뭔가 위임을 해줬죠. 근데 어떤가요? 별로 마음에 드세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이거 뭐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지만 사실 요즘에 이제 중요한 채널이 있죠. 인터넷입니다. 시공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 언제라도 참여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전문성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예전에는 사실 정보가 별로 많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가요? 지역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자치단체에 관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보 다 있습니다. 거기도 좀 미심쩍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나요? 예, 정보 공개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하거나 뭐 이론적이거나 뭐 철학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해당 문제에 대한 경험 지식, 내가 피부로 느껴보니까 알고 있는 지식, 이게 사실은 전문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치분권 혹은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대의민주주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의 질도 굉장히 우수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민 자치를 조금 더 활성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그 참여 주체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잘 어떻게 하면 이 생태계를 갖다가 잘 만들어서 생태계를 구축해서 서로 연계하고 그다음에 상호작용하면서 유대감을 가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역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같이 고민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 공동체의 시대적인 변화나 그다음에 유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 지역 공동체가 없었던 게 아니죠. 뭐 늘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 사회 이전으로 가면요. 자, 그 농업 사회 그 시절에 보시면요. 사실은 지역 공동체 혹은 마을 공동체를 배제하고는 우리의 삶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농번기에 어떻게 하나요? 품앗이를 합니다. 서로 도와주고 가서 도와주고 또 우리 집에 무슨 일 있을 때 와서 돕기도 하고요. 또 우리 동네에 저기 뭐 이장네 큰아들이 뭐 장가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냥 동네 잔치가 되죠. 그 집에 가서 또 뭐 도와주고 뭐 또 우리 집에 무슨 뭐 큰 행사 있을 때 와서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뭐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근대 이전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삶 그 자체죠. 예, 그 홀로 개인적으로 이 단독의 삶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 공동체가 굉장히 아주 활성화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회적인 변화와 맞물려서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이제 쇠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로 가면요, 사실 이제 농촌 지역에서의 일부 공동체를 빼고는 굉장히 도시 지역에서의 어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런 것이 이제 70년대, 80년대로 가면 어떤 우리나라 굉장히 고도성장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어떤 도시 발전의 어떤 모델로서 이 도시 공동체 이런 모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7년에 저희가 이제 민주화 운동을 겪으면서 이제 이것들이 하나의 어떤 시민 주도 혹은 주민 주도의 어떤 그런 집합체 모임으로 운동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고요. 2000년대 이후에는요. 이런 지역 공동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이런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요, 지역 공동체 이제 유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도시 지역에도 있고 농촌 지역에도 있게 되죠. 도시 지역의 지역 공동체 유형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도시 지역은 어떤가요? 도시 지역은 대부분 그 생활 공동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뭐 육아나 돌봄이나 뭐 문화생활 혹은 뭐 뭐 복지나 안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공동체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바로 육아 공동체죠. 육아 공동체. 제가 일전에 육아 공동체를 잠깐 이렇게 옆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육아를 목적으로 해서 주부들이 모입니다. 근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해보니까요. 뭐 이거 건의할 것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처음엔 자기네들의 어떤 그 협동조합 형태로 시작을 했다가 야, 우리 이거 뭐 구청에다가 건의 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공공부문의 정책 과정에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간의 유대감이 굉장히 공고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단녀로 구성된 그런 주부들이 대단히 많았었는데 뭐 어떤 그 취업이나 창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그 공동체가 처음에는 어떤 특정의 목적으로 출발을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형태로까지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공공부문에 우리가 굉장히 멀게만 느껴진 어떤 공공부문의 정책 과정에까지도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이외에도 뭐 도시형 그 공동체 모임은 뭐 저 아름다운 골목 만들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뭐 그런 형태로도 또 나타나죠. 자, 농촌형은 어떠냐면요. 물론 이제 그 생활형 공동체도 있습니다만 그 자연 불학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지역성의 어떤 속성을 많이 가집니다. 예, 우리 마을, 예, 그다음에 우리 동네, 예, 그런 속성을 많이 가지면서 경제 공동체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들 띱니다. 대표적인 농촌형 공동체로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실 텐데요. 전북 임실에 가면은 치즈 마을이 있습니다. 예. 거기는 뭐 굉장히 아주 그냥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봤다라고 이렇게 그 평가를 하는 그런 지역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 동네 사람들끼리 경제 활동도 같이 하면서 수익도 창출하는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도시형하고 농촌형의 지역 공동체는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그 지역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들 간의 참여, 협력, 그다음에 좋은 동네 만들기 혹은 좋은 어떤 그 특정 목적에 의해서 구성원들 간의 어떤 그런 유대감이나 정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유하는 그런 집합체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끝으로 제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의 지역 공동체 구성 그 참여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 구성 참여자들을 대략 6가지로 저는 구분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더 많게 혹은 더 적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참여자가 바로 주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그동안 저희가 지역 공동체의 그 참여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참여자는 뭐니 해도 정부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 주민보다는 정부가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요,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아까 제가 정책 문제나 혹은 우리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문제 정의도 우리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제 설정도 사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민이 해야 돼요. 주민이. 그 다음에요, 의제 설정, 문제 정의하고 의제 설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책 결정, 해답, 솔루션, 이것도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수동적이었어요. 예, 정부에서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냥 우리는 따르면 되는 거겠지. 사실은 이제 이것을 일방적으로 왜 이렇게 참여 안 하세요? 왜 이렇게 소극적이세요? 이렇게 비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학습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죠. 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거나 뭘 논의를 하거나 뭘 참여를 하는 거에 별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그렇게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굉장히 어떤 지역 이슈 혹은 어떤 사회 문제나 혹은 조금 더 범위를 축소해서 뭐 우리 동네 혹은 뭐 우리 아파트 단지 뭐 이런 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참여하고 얘기를 내놓고 하는 것에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아이들마저도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수동적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 집 애가 어느 대학에 가느냐 외에는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죠. 예. 자, 지금부터는 이제 관심 사항을 조금 넓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주민 주도성이 훼손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첫 번째가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이다라고 하는 거죠.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가 뭔가요? 바로 지역 주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 주민요. 그래서요.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주민자치 혹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지역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 읍면동장, 뭐 리통반장 이것도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선출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이게 왜냐하면요. 직접 선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민들이 굉장히 책임의식을 가집니다. 저거 내가 뽑아준 사람인데 잘하나? 모니터링도 하게 되고요. 자꾸 이렇게 지켜보게 되죠. 지금은 사실 이렇게 좀 한켠 물러나 있습니다. 우리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왜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요하냐면 이 풀뿌리라고 하는 것은 주민도 의미하지만 아주 작은 규모의 자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서울시에 살면서 종로구에 살면서 그 다음에 청운동 A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자, 서울시에서요. 우리 서울 시민들 다 모여서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죠. 라고 하는 거하고요. 종로구에서 종로구에 계신 구민 여러분 언제 한번 모시 한번 만나서 우리 저기 현안이 있는데 한번 얘기 좀 한번 들어보죠. 라고 하는 거하고요. 청운동에서 모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A 아파트 103동의 3, 4라인에서 저희 지금 요즘에 이슈가 있는데 한번 모입시다. 라고 할 때랑 이 A씨는 어디로 갈까요? 서울시 모임에 갈까요? 아니면 종로구 모임에 갈까요? 아니면 청운동 동민들 모임에 갈까요? 아니면 현 아파트 103동의 3, 4라인 그 모임에 갈까요? 어디 갈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작은 규모의 공동체에서 나는 훨씬 더 많은 소속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죠. 그 다음에 그 이슈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직접 피부로 겪고 있는 문제들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103동 3, 4라인 모임에서 다 모이셨는데요. 오늘 지구온난화 이 얘기 좀 해보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죠. 아닙니까? 지역 이슈에 대해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요. 작은 규모의 어떤 공동체의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역 공동체는 작은 규모의 공동체로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어떤 재인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는요. 주민등록 등초본 떼고 뭐 이런 행정기관으로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가서 뭐 에어로빅도 하고 붓글씨도 하고 이렇게 하는 여가선용의 어떤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이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이요. 원래 그 태생적인 출발은요. 주민자치 공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정말 그 지역 이슈에 대해서 주민 혹은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여기서 치열하게 갑론을박하면서 토론하는 장소예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이 주민자치센터가 아직 그렇게 주민자치의 공간으로 인식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아주 치열한 논의들이 별로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올여름이 굉장히 더웠는데요. 이 혹서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할까?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독거노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을 바로 주민자치센터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뭐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할까? 붓글씨를 넣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요. 제가 이제 끝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반 주민들의 주인의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수동적이에요. 남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남이 얘기해주겠지, 예, 나는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지역 이슈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문성이 떨어져서 뭐 아는 것도 없고 이렇게 주눅 드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다음에 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 24시간 언제든지 우리가 의견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는 SNS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 수렴하시죠. 답도 즉각 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전문성이다라고 하는 것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그 제약 요건 때문에 굉장히 주눅들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행동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끝으로 그 한 가지 소개해드릴 저 사례가 있는데요. 전남 순천에 가면요, 기적의 놀이터라고 있습니다. 기적의 놀이터 1호 점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아이들이 노는 그 공간이죠. 근데 그 기적의 놀이터를 보면요, 우리가 흔하게 아파트 단지에서 볼 수 있는 혹은 우리 마을에서 우리 동네에서 봤던 그러한 그 놀이터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 미끄럼틀이 없고요, 시소도 없고 그네도 없어요. 그냥 그 자연 구름을 갖다가 최대한 살리면서 그리고 밑에 그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우레탄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래바닥이에요. 우리들의 시선으로 보면 이거 조금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하루에 일일 평균 방문 아동 수가요 200명이고요. 주말에는요 800명을 육박합니다. 그 지역에 주말에는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졌고 그 주변에 있던 조그만한 식당들이 한마디로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보니까 그 놀이터에 그렇게 많이 갈까 아이들이? 그 놀이터를 갖다가 디자인했던 그 계획 단계에서 아이들을 참여를 시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거기에다가 같이 그 놀이터를 만드는데 같이 참여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대단한 성과가 나온 거죠. 이것은 곧 정책의 고객이 누구냐, 고객에게 같이 물어봐라, 고객의 시각이 필요하다, 고객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린이들도 이렇게 작은 성과들을 갖다가 아주 큰 이러한 정말 기적의 놀이터라고 하는 엄청난 성과물을 냈는데요.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이 넘치십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지역 이슈에 그다음에 공공부문의 정책 결정 과정,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십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특강 정말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은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까지도 참여하는 그런 지역이 돼야 된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하셨는데 함께의 컴 그리고 통합의 유니티 네. 해서 이게 공동체 의식 뭐 이런 공동체 함양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약해졌지만 같은 그 유대 의식을 가지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집합체를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고요.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같이 사는 사회 혹은 같이 사는 지역 뭐 이런 의식만 가지셔도 그리고 나 이외에 다른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셔도 그것이 공동체 의식이다.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주변 분들 서로 이렇게 신경 쓰는 모습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도 뭐 하나의 공동체 의식일 맞습니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기회를 드릴게요. 네. 그 지역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분야 중에서 지역 주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요즘에는 그냥 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참여하고 해결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주민 자치회나 자치회가 그거 지역
공동체 있잖아요. 공동체 네. 중에서 그 공공기관하고 협력 체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그거 좀 질문드리고 싶네요. 네네. 네. 사실은 그동안 그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인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지방 정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그 역할이나 기능이 굉장히 미약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까 제가 이제 민관 협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민 쪽에서의 어떤 그런 주민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는 훨씬 더 그 역할이 훨씬 더 커져야 되고요. 공공부문에서 훨씬 더 관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나 어떤 참여를 하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독려를 하고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 알아서 해요. 이런 자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야말로 민관 협업이 굉장히 활성화돼야 되고 거기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공공부문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들으려고 하는 자세, 관용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치분권 수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욱더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이 도시 생활에서 개인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할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제가 아까 사실은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공동체 참여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 집 애가 어느 대학에 가느냐만 관심이 있어요. 뭐 이게 농담일 수 있지만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 이게 너무 단위가 크다고 생각하시면요. 뭐 우리 아파트 혹은 우리 동, 우리 라인에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이거부터 출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얼마 전에 있었던 탈북 모자 사망 사건 이런 것들도요. 사실은 굉장히 비극적이죠. 2달 이후에나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나 이외의 다른 지역 공동체 혹은 우리 지역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우리 마을, 우리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 일단 그 다양한 이슈라든지 혹은 어떤 일이 있는지 혹은 우리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우리 아파트엔 누가 살고 있는지부터 먼저 관심을 가지는 따뜻한 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인사 정도 하는 것서부터 출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네.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손 아나운서께서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지역을 방문했더니요. 거기 마을 주민자치회 의제가요. 바로 아파트에서 만났을 때 인사하기였답니다. 그러니까요. 의제가 별게 아니에요.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실천해 나가면 그게 지역 공동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또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그걸 실천해 나가면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파트 문제도 알게 되고 옆집 어떻게 사는지도 알게 되고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진짜 인사가 첫 번째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금정구 사는 박미숙입니다. 네. 강의 잘 들었고요. 예. 그 순천에서 아이들이 직접 설계했다는 그 기적의 놀이터가 굉장히 감동으로 왔는데요. 사실 아이들한테 자치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저도 잘 모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체험이나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 아니면 어떤 활동 같은 걸로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요? 사실은요. 저희 초중고등학교에 보면 학생들 자치기구가 있습니다.
사실 제도적으로 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얼마나 잘 우리가 운영을 하느냐 혹은 잘 활성화하느냐 그게 문제죠. 뭐 학교의 그 뭐 회장단 이런 게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이 들면요. 뭐 우리 학급 혹은 아이들이 우리 모둠, 뭐 우리 분단 이런 단위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래서 뭐 같은 학급에 있는 친구들을 배려해가면서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자치기구에서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뭐 기타 공공부문에서 너무나도 많이 개입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조금 그들이 좀 어설프고 뭐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아이들한테 맡겨둬야 됩니다. 예, 자치기구가 다 있어요. 저 어떤 학교에 보면 이제 학생의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학교 의제도 만들고 의사결정 과정에도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죠. 그래서 어른들의 시각으로 어른들의 눈으로 너무 규제를 많이 하지 마라. 그냥 맡겨둬라. 그러면은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어떤 의사결정도 내리고 아까 그 기적의 놀이터처럼 그런 훌륭한 성과물도 또 만들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향후에는 이제 교육의 방향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뭐 중앙부처 차원 혹은 지방정부 혹은 지방교육청 뭐 여러 그 교육 차원에서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뭔가 이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나 혹은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전략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교육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아이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만약에 바뀌는 모습을 조금씩 체험만 할 수 있으면 정말 아이들이 많은 걸 배우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좋은 특강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흔히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미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자치분권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자치분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 우리 아이에게도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